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할지 모색하는 자유경영원 문근찬입니다. 오늘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이 주제하고 관련해서 현재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그 대장동 개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랜 동안, 수만 년 동안 그 원시 공동체 속에서 살다가 뭐 한 250년 전에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 거대한 열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그 멜서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그 덫이 있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서 이 식량이라든지 하는 이것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류는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그 철의 법칙인데, 이것을 드디어 이제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그렇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주역이 누구냐 하면 바로 기업가입니다. 이 기업가들은 흩어져 있는 이런 지식들을 특유의 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이것을 잘 결합을 해가지고 혁신, 이노베이션을 일으키고, 이제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그 상품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그 산업을 일으켜서 오늘날 우리가 이 풍요 속에서 살게 해준 그 주역이 바로 기업가죠. 우리가 조선조를 생각하면은 그 이 기업가 정신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500년 그 조선의 역사.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현재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선진 계열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문득문득 조선조의 그 500년 전통, 이거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국면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발견되죠. 그중에서 특히 하나가 바로 이상하게 이 기업가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이게 성리학 전통의 그 조선 역사, 그걸 봤을 때 그 양반들이라고 하는 이 조선의 그 이 정치를 아, 주역으로서 담당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실사구시하고는 무관한 그런 공부만을 해가지고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 이런 공부, 성리학 공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임금의 충성은 어떤 것이며 부모의 효도는 무엇이냐, 임금을 어떻게 모시고 뭐 부모 제사는 어떻게 지내는 것이 법도에 맞는 것이냐 등 아, 아주 그 실사구시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지식들이죠. 이런 그 지식, 어떻게 보면 나의 존재가 그런 계급적인 틀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열심히 갈고 닦는 그런 그 지식이다라고 봤을 때, 이것은 피터 드러커가 이것을 being, 존재론적인 그런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being에 관한 지식이다.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것이 doing이죠. 뭐를 하는 방법, 무엇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지식. 조선 말에 나라가 이제 많이 기울고, 그때 이제 조금 선각자적인 그런 그 선비들은 조선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피부 깊이 뭐 여러 가지 그 느낌이 있었겠죠. 뭐 이양선이 출몰을 하고, 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정약용, 정약전 이런 그 형제들, 이런 분들이 바로 뭔가 이렇게 우리 그 조선이 선비들의 그 공부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 속에서 이제 천주교에 귀의도 하고 했는데, 이제 뭐 나중에 천주교의 박해 이런 걸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었죠. 이분들도 이제 신유 박해 때 과거에 천주교에 귀의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각각 그 흑산도, 정약자는 흑산도, 그다음 정약용 아우 동생은 이 강진의 유배가 되죠. 정약용은 강진에서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저작에 몰두를 해가지고 뭐 목민심서라든지 이런, 그러나 성리학적인 그 매뉴얼에 가까운 그런 저술들, 이걸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것에 비해서 정약전 그 형은 흑산도에서
그 자산어보라고 하는 일종의 어류생물학 책을 저술을 하죠. 그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추석 명절에 그 이제 그 영화도 또 이렇게 해주는 걸 봤는데, 자산어보라고 하는 영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정의학전의 자산어보는 성리학적인 어떤 그 존재론적인 그런 지식을 떠나 이 실사구시적인 그런 그 기록, 뭐를 어떻게 하는 방법에 관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의학전의 자산어보 이거를 물고기의 생태라든지 하는 것을 이제 다 공부를 했을 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기를 그냥 낚시만 해가지고 잡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물을 친다든지 이것이 아닌 이 양식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도잉에 관한 지식이다. 뭘 하는 방법에 관한. 아, 이 저술은 뭐 규모는 그냥 한 선비의 하나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했던 그런 그 저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쩐지 이 과학과 기술을 그 중시했던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 때의 디드로의 백과전서파 그 활동, 이거를 좀 연상시키는 점이 있습니다. 이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뭐 여러 가지 발명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종래에 물레방아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수공업을 탈피해가지고 그 전기기관 이걸 써서 대기업체, 큰 공장에 이제 이 산업들이 일어나면서 이 산업혁명이 꽃을 피우게 된 것이죠. 그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그 산업혁명을 보면은 또 이 프레더릭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그 과학적 관리법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을 하되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최적으로 최고의 생산성을 이뤄내느냐 하는 것에 관한 그런 그 방법론, 이것이 이제 과학적 방법이죠. 과학적 관리법. 테일러의 그 주요 내용은 하루에 얼마만한 과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 시간 연구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표준화하고,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 도구 이런 거를 표준화를 한 다음에 시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최적의 동작을 내는 그런 시간이 얼마로 산출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뭐 차별적인 성과급제, 그 목표 달성을 했는 작업자에게는 임률을 높게 책정을 하고, 목표를 달성을 못했다 하면은 그보다 뭐 한 20% 낮은 임률을 책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그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뭐 직능식 직장 제도, 이 여러 가지 과학적 관리법의 표준화 작업이라든지 하는 이거를 전담하는 그런 그 이 관리자 그룹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테일러는 처음에 하버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나빠가지고 한 2년 다니다가 중퇴하고서 이제 베들레헴 그 제강 공장에 처음에 취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즉시 뭐 좀 있다가 현장 관리자가 됐어요. 그래서 관리자로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작업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아주 그 전국적으로 아주 문제가 됐던 것이 조직적인 태업이다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일을 천천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괜히 빨리 해봤자 작업자들만 고생하고 나중에 그 월급 보면은 열심히 하나 뭐 천천히 하나 똑같이 나온다 하는 그 풍조가 만연이 되면서 이 조직적인 태업, 이것이 만연이 됐었는데,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거를 이제 그런 생각 속에 과학적 관리법을 만들었는데, 그 과학적 관리법을 고안을 했는 여러 가지 실험들 중에서 이제 그 선철, 이게 제강 공장이니까 선철을 운반해 가지고 용광로 근처에다가 이 옮기는 작업이 아주 큰 작업인데, 이 운반 작업을 할 때는 삽으로 퍼서 밀차에다가 옮겨서 뭐 이렇게 운반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매우 단순한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과학적 관리법에 가장 최적의 동작, 가장 최적의 그 삽의 모양, 뭐 이런 거를 연구를 했더니 하루에 한 사람이 한 16톤 정도를 운반을 할 수 있었던 거를, 그 결과 작업을 능률을 높인 결과 59톤, 약 4배의 그 생산성이 올라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자들이 하루 그때 당시에 1점 뭐 한 15센트, 1불 15센트 정도 일당을 가져가던 거를 한 60% 올려가지고 1달러 한 88센트로 올릴 수가 있었다. 이런 것이 그
과학적 관리법 책에 나오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이제 후발 개도국으로서 나중에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즉시 이것을 배워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왔는 이 숙련이 안 된 그런 작업자 이런 사람들을 즉시 훈련시켜가지고 곧바로 공장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과학적 관리법의 그 방법론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지식들이 축적돼 가지고 오늘날 이 국가 경제를 이끄는 대규모 이 공장들이 가능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산업 사회에서 풍요 속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 이러한 그 지식들이 축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 만약에 한국의 그 지식인 그룹 예를 들면은 뭐 판사라든지 뭐 어떤 교수라든지 정치가 이런 분들에게 테일러의 삽작업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 건설에 아주 중요한 연구였었다 하면서 그 삽작업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준다든지 하면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좀 어쩌면은 코웃음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우리 사회는 기업가 정신 이쪽 측면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기업가 정신에 대한 그 연구 경제학자 중에는 슌페터가 있습니다. 1883년도에 나와서 1950년도에 작곡했는 그 슌페터. 슌페터는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이 혁신을 일으키는 바로 기업가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간파를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호황기가 있고 불황기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호황기는 다수의 기업가들이 출연할 때만 이 호황기가 오는 것이고 그런 기업가가 소멸하고 기업이 혁신을 하지 않고 온통 관료화가 될 때 자본주의는 붕괴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혁신하는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는 기업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불균형,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이 건강한 평지풍파가 아니고 건강한 경제의 바로 전형이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어떤 결합, 새로운 지식들을 막 결합하는 거죠. 이런 속에서 창출이 된 이 혁신을 불연속적인 그런 그 혁신인데 이것이 경제 개발을 일어나게 하는 창조적인 파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 창조적인 파괴하면은 뭐 나쁜 거를 연상하게 되는데 그런 파괴가 있음으로써 이 경제가 동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가란 그 이전까지는 없던 뭔가 새롭고 이질적인 것을 창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탐구하고 이 변화를 대응을 하면서 장차 어떤 기회가 나한테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캐치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업가죠. 뭐 예를 들면은 기업가가 꼭 그렇게 첨단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 에, 옛날에 1955년도죠. 이때 맥도날드가 창업이 됐는데 이 맥도날드의 레이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이제 그 어떤 밀크쉐이크 기계 그걸 만드는 기계를 판매하던 그 판매업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 서부에서 밀크쉐이크를 어떤 한 가게에서 갑자기 4개를 한꺼번에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게가 이렇게 장사가 얼마나 잘 되길래 밀크쉐이크를 한 대가 아니라 4대를 한꺼번에 주문하나 해가지고 내가 한번 좀 가봐도 됩니까? 이랬더니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맥도날드 형제의 그 가게인데 가봤더니 과연 햄버거를 만들어서 이것을 에, 파는 그 방식이 남달랐던 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자동화가 돼 있고 능률이 빠른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좀 동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동업을 합니다. 몇 년간. 동업을 하다가 1961년도 몇 년 지나고 나서 맥도날드 형제로부터 그 상권, 이 영업권을 270만 달러 한꺼번에 주고서 아주 다 인수를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맥도날드 햄버거라고 하는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을 아, 창안을 한 건데 이 미국식의 햄버거라든지 뭐 프렌치
그 프라이 뭐 이런 것이 새로운 건 아니죠. 새로운 건 아닌데 이 레이 크록은 크고 작은 수많은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햄버거 이 가게를 대규모의 자동화된 어떤 판매 원리를 만들어냈다. 이거는 이제 마치 헨리 포드의 그 자동차 공장을 음식업계에 적용을 한 그런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표준화된 음식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도날드 가면은 전 세계 어딜 가나 그 표준화된 맛, 프렌치 프라이를 먹더라도 아주 그 딱 표준화된 그런 맛을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는 그런 그 방식이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설비의 디자인, 새로운 품질 기준, 그리고 종업원의 훈련을 또 표준화를 하고, 뭐 건축의 모양도 이제 표준화를 해가지고 이제 맥도날드 가게 보면은 그 어떤 피에로 아저씨 같은 그런 그 어, 것도 이제 공통적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가맹점들의 어떤 이 프랜차이즈 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을 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어디를 여행을 가더라도 이 맥도날드의 그 햄버거 이거를 볼 수가 있게 그렇게 큰 사업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의 반도체 진출, 오늘날 이 삼성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세계에 몇 등 안에 드는 그런 큰 회사가 된 것은 바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이 반도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잘못됐을 때의 사원이 좌우되는 그런 그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쏟아붓는 반도체인 경우에 라인을 하나 까는데도 엄청난 그 투자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병철과 그 아들 뭐 이건희 회장, 정재영 회장 이런 분들은 뭐 새로운 제품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가만이 가능한 그 미래를 위한 어떤 베팅 이거를 해가지고 자신의 그 기업체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우리 한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그런 이 기업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 현대 자유체제 국가들의 이 국력을 만들어낸 기업가 정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업가는 바로 새로운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로 큰 부를 창출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큰 이익, 이거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원가에다가 적정한 이익을 붙여서 나오는 뭐 이런 이익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경쟁자가 없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독점적인 큰 이익입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은 우리가 아까 알아봤던 슈페터에 의하면 기업가의 바로 이 큰 이익, 엄청난 이익을 냈으니까 이거는 좀 도박 판돈을 가져간 것 같은 이런 그 인상이 좀 드는데 슈페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회사를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 그 파도, 풍랑을 헤쳐나가면서 이 회사를 키우는 바로 일종의 회사를 운영하는 그 코스트다. 이 얘기 아니라 바로 그 회사를 키워나가는 코스트, 비용이다. 이 말을 이제 잘 그 재해석을 해가지고 피터 드라커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그래서 이익은 바로 도덕적인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봤던 것이죠. 이익은 도박꾼의 어떤 판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도덕적인 개념이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 젊은 사람들이 그 멋진 직장에 취직을 하고 자기의 그 전공을 살려가지고 자기 실현을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업가의 이익이다 하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기업가 정신은 이 자본주의 경제를 번영하게 하는 그 혁신의 주체이면서 기업가가 창출하는 막대한 이익, 이거는 지속적으로 기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하는 그 자본주의 체제를 번영하게 하는 그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꼭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가가 벌어들이는 엄청난 그 이익, 자신의 어떤 모든 사원을 걸고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벌어들이는 그러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 황금알, 이걸 거둬들이는 그 기업가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박수를 보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거하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오늘날 요즘 그 큰 파문을 일고 있는 대장동, 성남시 대장동의 그 개발 사건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공영 개발이라고 하는 그 방식인데, 공영 개발 형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도시를 수용해 가지고 그 토지를 수용을 해 가지고 싼 값에 살 수 있는 허가된 그런 그 개발이다 하는 얘기죠. 막대한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이런 이익을 특이한 방식으로 이것을 단지 5천만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 투자자에게 1,000배가 넘는 뭐 577억을 그 이익을 배당을 하고, 뭐 몇 명의 또 익명 투자가로 구성된 뭐 천화동인가 하는 이런 투자자 집단에게는 이 사람들은 총 3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한 사람 앞에 뭐 5천만 원, 뭐 얼마 이렇게 투자를 했겠죠. 이 투자자에게는 3년 동안에 3,40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배당을 했는 그러한 그 사업 모델입니다. 공용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성남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이 공기업이 토지를 수용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성남시가 인허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들은 기업가가 부담하는 온 자신의 그 사원을 건 그런 투자가 아니고 단지 5천만 원? 누구나 이게 뭐 좀 저축을 하면은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험 부담을 하면서, 그 위험이라 하는 것은 공기업이 다 인허가를 다 내주고 토지를 수용을 해주고 하는 거니까 아무 위험이 사실상 없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이익을 갖다 몰아주는 그런 모양새가 바로 대장동 개발 사건의 그 전모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그 이익을 낼 수 있는 사회라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 없던 그런 새로운 제품을 혁신을 해가지고 개발을 했다든지, 뭐 이런 그 기업가가 일생을 건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 그러한 이익을 얻어들였다 하면은 그걸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우는 토지 수용은 공권력이 다 해주고 개발에 관한 인허가 이것도 또 성남시가 다 해주는 그런 꼴이어서 위험이 없는 그런 사업이었다. 폴시의 이런 식의 강제 수용에 의한 그 도시개발 같은 거는 사실 미국 같은 자유체제 국가 같은 데서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공익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런 풍토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남긴 이익은 소수의 몇 푼 투자도 안 한 그런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성남시에 귀속이 돼가지고 성남시가 이 성남 시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걸 써야 되는 그런 재원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은 추가 이익에 대해서는 이 공공의 그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조건이 계약에 포함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 그 성남시의 경우는 그런 조건 없이 추가 이익에 대해서 몇 사람의 그 개인에게 이걸 몰아준 그런 것이 이번 그 사건의 그 본질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업가 정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발생한 그 막대한 이익, 이거는 사업체를 유지하고 진정한 그 고용도 창출하고 하는 이러한 에, 사업을 유지하는 그런 비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이것을 건강하게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그 재원이다. 아주 도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게 아니었었다 하는 것이죠. 슈페터는 역동적이고 성장하며 이 변화무쌍한 그 경제로 나아갔을 때 그 이른바 기업가 정신에 의한 그런 이익은 더 이상 부도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덕적인 의무가 된다. 오히려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도덕적인 의무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익이 있음으로써 기업은 성장하고 그 젊은이들이 자영업에 매달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전공을 살려서 이 포부를 펼칠 수 있는 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오히려 우리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 이런 기업이 바로 사회에 더 나은 곳에 투자했으면은 이 번창을 하게 했을 그 자본을 갉아먹는 일종의 그 착취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말을 피터 드러커가 얘기를 했죠.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바로 사회의 그 자본을 착취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경우는 기업가 정신의 그런 기업가 정신이 아닌
어떤 꾼들에 의한 그 특이한 계약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 너무나 강하게 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이익이 아니다. 뭔가 악취가 좀 풍기는 그런 이익이다 하는 느낌이죠. 뭐 어떤 사람들이 월급을 모아서 한 5천만 원을 저축을 했는데 이런 그 보통 시민이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3년 만에 577억을 벌었다. 그 말을 과연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태까지 없었던 기막힌 사업 모델이라고 이렇게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그런 것이 이제 과연 기업가 정신인지 하는 것은 이병철이나 정정 같은 진정한 그 기업가하고 어떻게 이것이 다른 것인지 가슴에 그 손을 얹고 잘 생각을 해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그 화천대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일확천금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고용 창출을 했는지 어떤 기여를 했는지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죠.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이 선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이 기업가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풍토로 변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잔꾀를 부려가지고 일확천금을 하려는 집단, 이런 사람들은 자유체제를 붕괴시키고 법치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